안녕하세요, 박대지예요. 제 직업은 세무사, 유튜버, 그리고 박대지예요. 박대지! 자, 바로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2부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법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얼마가 비용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의 각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의 취득이 세법상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부에서 세법이 차량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그리고 그 분류된 차량 중에 성격별로 또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업무용 승용차가 뭔지를 알아냈단 말이야. 알아내셨어야 해요. 그래서 2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나 개인은 누구인지 그 대상을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즉, 일부에서 말씀드린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가 또는 모든 승용차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 건 아닙니다. 자, 우선 법인은 2016년 이후로 취득하는 승용차에 대해서 모든 법인이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간단하죠? 자, 개인 사업자는 성실 사업자의 경우에 2016년부터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 그리고 2017년부터는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 장부 대상인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을 적용받는 겁니다. 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유튜브 끄고 얼른 일 보러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2부의 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차량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얼마가 되는지, 두 번째,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중 세법상 가장 유리한 방법의 취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 처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 대당 1,5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시불, 할부, 리스, 렌탈 중에 세법상 유리한 방법의 취득은 없습니다. 모두 동일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방식의 차량 취득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3부에서 제가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부를 또 기대해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비용 처리가 1,500만 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1,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800만 원인 부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700만 원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500만 원인 거예요. 자, 먼저 800만 원이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되는지 먼저 볼게요. 1,500만 원 중에 800만 원은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자, 2016년 이전 이후로 가장 크게 바뀐 점 중에 하나가 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을 강제상각 5년 정액법으로 바꿔놓았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얼마짜리의 차를 구입하든지 관계없이 총 차량 대금을 5년으로 나눈 금액만큼을 매년 감가상각비로서 비용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령 그 인트로에서 등장하는 제 차가 BMW 5 시리즈 차량인데 차량 대금이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이 7천만 원에는 취등록세 및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 차도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이면서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못 받았겠죠. 어쨌든 이 제 차를 7천만 원, 차량 총 대금 7천만 원 나누기 5년을 하게 되면 매년 1,400만 원 정도가 떨어지죠. 자, 과거에 2016년 이전에는 이 1,400만 원이라는 감가상각비 비용이 전액 비용 처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2016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이 차량의 감가상각 비용의 한도를 800만 원까지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0만 원만큼을 비용 처리하지 못하고 800만 원까지만 매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또 가령 기아의 K5
K5라는 차량이 있죠. 그 K5 차량의 차량 총 대금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또 3천만 원 나누기 5년을 하면 매년 6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떨어지죠. 그러면 과거에는 그냥 이 60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를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안 돼. 무조건 800만 원까지 강제로 상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BMW 차량이나 K5 차량이나 감가상각비로 매년 인정받는 금액은 80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2016년 이전과 비교를 하자면 아주 빡센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대금에 관계없이 감가상각비를 매년 800만 원씩 무조건 강제적으로 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더 쉽게 생각하자면 감가상각비가 매년 800만 원으로 픽스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대차 중에 그랜저 차량이 차량 대금이 총 4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에서 또 나누기 5를 하면 800만 원이 정확하게 떨어지죠. 이 말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랜저급 이상의 차를 취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더 비싼 차량을 취득을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으로 픽스를 시켜놨기 때문이죠. 자, 이해되시죠? 엄청나게 빡센 규정이라는 거를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와, 다 해야 돼요, 이건. 자, 어쨌든 이렇게 1,500만 원 중에 8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먼저 처리가 됐습니다. 감가상각비로서. 자, 그럼 두 번째, 1,500만 원 중에 800만 원은 나갔고 나머지 700만 원은 무엇이냐? 이 차량과 관련된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통행료, 그리고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에 대한 차량 관련 비용이 나머지 700만 원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차량의 취득,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700만 원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 비용 처리에 대한 적격 증빙은 요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800만 원과 700만 원이 합쳐져서 1,5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었던 비용 처리가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비용 처리 1,5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냥 지나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걸 좀 먼저 알아볼게요. 자,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운행일지예요. 자, 첫 번째,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는 건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임직원이 아닌 타인이 이용했을 때 보상해주지 않는 자동차 전용 보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특정 임직원이 운전을 해야만 보험 처리가 되는 그런 보험을 말해요. 자, 이 보험의 가입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만 아까 말씀드린 1,500만 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1원 한 푼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크죠? 그래서 법인 명의로 차를 취득하고 임직원이 아닌 대표님의 딸이 그 차를 운전한다 그러면 전액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짱구를 굴리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법인에게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해 놓은 거예요. 자, 이와는 반대로 개인 사업자는 이러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1,500만 원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 보험 가입 의무 없으니까 아싸라비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바뀌죠. 자, 2021년부터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가 생겼습니다. 이건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주의 깊게 들어야겠죠. 자, 총 세 분류의 개인 사업자들인데, 첫째, 직전과세연도,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2020년 올해가 되겠죠.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개인 사업자신 분들. 둘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하시는 분들. 자, 셋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전문 자격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뭐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저처럼 하시는 분들. 자, 이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2021년부터 반드시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지만 1,5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전체 금액 중에 절반인 50%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단 여기서 좀 희망적인 게 사업자별로
차량 한 대까지는 보험 가입 의무를 두고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넘어가서 지나간 중요한 개념 두 번째가 운행일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계속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그 외 비용 700만원을 합쳐서 1500만원이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근데 이 1500만원은 운행일지라는 걸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선 운행일지라는 거는 뭐 이거는 별건 아닙니다. 총 주행거리가 몇 킬로미터고 업무 목적으로 몇 킬로미터를 운행하였는지를 작성하는 그냥 서식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업무 목적이라는 건 뭐 저도 외우고 있진 않으니까 보면서 할게요. 업무 목적이라는 건 사업장 방문, 거래처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그리고 출퇴근까지. 여기서 출퇴근이 좀 중요하죠. 출퇴근까지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라고 법문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령을 놓고 보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이렇게 봐도 대부분 업무 목적으로 승용차를 사용하세요. 어쨌든 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겁니다. 업무 사용 비율이라는 것도 뭐냐면 뭐 어차피 위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총 주행거리 중 업무 사용으로 주행한 거리가 얼마인지를 산출하는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이 운행일지를 토대로 업무 사용 비율을 산출하여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그리고 그 외 비용 700만원 이상이 되는 그 외 비용을 모두 합한 그 금액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가령 그 비율이 90%라고 하면 1,500만원이 넘는 그 비용의 90%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고 나머지 10%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업무 사용 비율을 설명하고 난 다음부터는 머리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이해해요. 그러나 업무 사용 비율에 대한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는 그냥 흘러 들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업무 사용 비율을 산출해내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 운행일지라는 거를 작성을 하느냐, 뭐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일 거라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운행일지는 국세청이 별도로 정해놓은 별도의 서식지가 있고 뭐 굳이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엑셀에 뭐 차종, 자동차 등록번호, 뭐 주행 일자, 주행 거리 등을 포함하여 그냥 자신이 별도의 서식지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이 일지를 업무용은 물론이고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역까지 모두 다 적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따지자면 이거 뭐 회사차 이용해서 애인 만나러 뭐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만나러 가는 경우까지 모두 다 이 운행일지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운행일지까지 다 적어버리게 되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낮아진 부분만큼 비용 처리를 못 받게 되는데 누가 정직하게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행거리를 모두 다 운행일지에 적겠냐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적겠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운행하는 차 저희 사업자 앞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저도 안 적습니다. 뭐 일단 귀찮아요, 매번 적는 거. 어쨌든 여기까지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실익은 대당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실익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안 적어도 이 운행일지를 적지 않아도 대당 1,500만원까지는 무조건 비용 처리를 하게 했어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500만원까지만 비용 처리 받거나 운행일지 안 적을래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 1,500만원 넘어가는데 그럼 어떡하지? 물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2020년부터 개정이 됐죠. 1,500만원으로. 이 총액의 1,500만원인 한도가 그 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총 비용으로 구성된 금액 중에 800만원이 떨어져 나가면 1,000만원 중에 이제 200만원만 남게 되니까 기름값 정도만 해도 연애 운행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200만원은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량 관련된 비용이 1,000만원이 넘어가서 운행일지를 쓰게 해서 그 오버되는 비용까지 비용 처리를 인정받게 하는
그래서 운행일지에 대한 실익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1,500만원으로 이 금액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진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게 1,500만원이라는 비용이 구성하기 참 힘든 높은 금액이다 라는 걸 제 차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 차 7천만원짜리 수입 중형차를 기준으로 제가 연애 키로수가 25,000 정도 되거든요. 저도 차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비용을 꽉꽉 채워서 기름값 300, 보험료 100, 그리고 뭐 자동차세와 수선비, 기타 등등 다 합쳐서 100만원이라고 치면 기타 비용이 합에 500만원이 나오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500만원을 더해도 1300만원이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1500만원까지 도달하기는 200만원이 아직 더 남죠. 그래서 이렇게 꽉꽉 채워서 비용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1500만원이 넘지가 않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굳이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세무사들이 이러한 업무 사용 비율 같은 거, 운행일지 같은 거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근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처럼 운행기록 작성 안 하실 거 다 알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비용 처리 1,500만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길었죠. 그런데 2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좀 길 거예요, 2부가. 자, 드디어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지? 차량 구입 방법,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가 각 취득 방법에 따른 세법상의 차이를 왜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2부에서는 이 각 방법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세법적으로는 차량의 취득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차량이 나의 소유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해요. 즉 가장 큰 차이점은 감가상각비에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법상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자가 비용 처리 가능한 비용 항목인데, 일시불 또는 할부 취득은 내가 그 차량의 소유자가 되어 내가 감가상각을 하지만, 리스나 렌트는, 여기서 리스는 운용리스입니다. 참고로 리스나 렌트는 리스 기간 또는 렌트 기간 동안에는 그 차량이 내 소유가 아니고 리스사나 아니면 렌트카 회사의 소유이므로 내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시불 또는 할부로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그 차량은 내 소유이고 내가 감가상각비를 800만원까지는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리스나 렌트는 내 자산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00만원에 상당하는 이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하느냐?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니까 세법상 차이가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법은 내 자산이 아닌 리스나 렌트 차량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개념을 두어서 감가상각을 내가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감가상각비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비용 처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좀 공평하죠. 자, 여기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냐면, 리스의 경우에는 연간 리스료의 93% 정도를 책정하고요, 렌트의 경우에는 연간 렌트료의 70% 정도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잡습니다. 보통 렌트료가 리스료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70%로 비율이 조금 낮은 거예요.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 매월 내는 리스료와 렌트료를 93% 또는 70%까지 비용 처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퍼센테이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법 규정인데 지금 설명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게 왜 손해가 아니고 세법상 차이가 미비하다라는 건지 확 와닿게 되실 겁니다. 자, 가령 다시 제 차 기준으로 7천만원짜리 차량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취득을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7천만원 중에 5년을 나누어서 1,400만원, 그리고 그 중에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인정이 되겠죠. 자, 반대로 뭐 세부 옵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BMW 5 시리즈 차량의 매월 리스료나 렌트료가 80만원이라고 보고 연간 96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게 만약에 리스라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960만원 곱하기 0.93,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략 9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어차피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니까 이 또한 어차피 800만원만 비용 처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렌트라면 연간 렌트비 960만원 곱하기 70% 하면 올림해서 700만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700만원도 800만원까지는 무조건 강제로 상각, 그러니까 강제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무조건 800만원만 매년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각 방법에서 차이가 나지 않죠. 800만원으로. 그리고 800만원 이외에 1500만원 중에서 나머지 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각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뭐 내 차량이 리스, 렌트, 뭐 할부라고 해서 휘발유 값을 더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700만원에 해당되는 비용 처리 부분까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세법상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이 두 개를 합쳐서 감가상각비와 그 외 부대 비용을 다 합쳐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각 방법에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세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시기보다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2부 내용의 모든 것입니다. 너무 또 장황하게 됐죠. 제가 최대한 카테고리를 좀 나누어 놨으니까 중간중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시면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빠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듣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는 뭐 이게 제가 자동차 딜러는 아니지만 저한테 이런저런 차량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차량의 구입 방법에 따른 각 장단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외에 금융과 사업상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뭐 좀 가장 큰 뼈대들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3부까지 꼭 시청하세요. 유익한 거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